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7쪽 한번 푸시고요. 문제는 237번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237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가 발표될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역시나 가로넣기 문제죠. 블렁크 문제죠. 일명.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의 한가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공명선거로 정부통령을 재선거하자. 이승만 정권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죠. 부정선거가 발각이 됐죠. 네. 그래서 일명 이걸 1960년 4.19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19 혁명이다. 두 번째,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할 것이다. 미국 등 자유반과 우대를 존속히 할 것이다. 네. 다 혁명이네요, 그죠? 네. 요 사이에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장명 정부에 대한 얘기가 한 1년 남짓되죠? 쿠데타에 장면 정부가 무너지죠. 그래서 장면 정부 시기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번,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협정 한참 뒷얘기죠. 1965년에 이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1번 질문은 틀린 점이 되겠죠. 두 번째,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일명 반민특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승만 정권. 반민특위법, 반미자 행위적 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 농지개혁 49년. 이건 이렇게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 두 가지 정책 계속 잘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반농, 농지개혁, 반민특위법, 전부 다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꼭 이렇게 외우세요. 반농. 이렇게 반농. 일단 1번, 2번 기억 니은 지문은 일단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디귿번.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요 사이죠, 이제. 1960년 6월. 장면 정부가 새로운 개헌에서 정부의 책임자가 됐죠.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선거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양원제죠. 가장 장면 정부에 대해서 온 게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즉, 민의원과 참의원이라고 하는 영국식 상원과 하원에 대한 얘기죠. 상원 하원 제도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장면 정부의 핵심이었죠. 이와 같은 이 헌법 개정을 누가 했느냐 물어본다면 허정 내각입니다. 허정 내각에서 이승만 정부의 마지막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정부통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책임자로서 개헌의 주체가 되었고요. 그 결과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압승을 하게 됩니다.
당연했겠죠. 부정선거에 대한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다시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이 정권을 잡기는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학생과 혁신계 정당의 통일운동이 활발해졌다. 네. 통일운동은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주로 이제 혁신계열과 학생들이 주로 많이 주도했다. 학생이 주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가끔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예. 정부에서는 냉랭한 반면에 학생들이 주도된 통일 정책이었다. 이 정도 구호가 예, 주로 사용됐던 이 구호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네요. 됐죠? 자, 문제 238번 볼게요. 자, 다음 사건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땡땡 회담은 6월 22일 양국 외무부 장관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이 협정에 대해 한편에서는 한국의 근대화 경제 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실리에 급급한 나머지 과거 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65년 한일협정입니다. 박정희 정부죠. 왜 이럴까요? 박정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경제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에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반대 부딪혀서 우리 여론이 되게 안 좋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껏해야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 만에 우리가 감정이 다 회의가 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민족 정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자, 다음 사건은 사실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한반도의 냉전이 완화되었다? 냉전이 완화됐나?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Cold War. 냉전이 완화될 리가 없죠. 이걸 일명 동서냉전이라 보통 얘기하죠. 동서냉전이 완화됐을 거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결과, 그죠? 민주주의 결과 사회주의 결, 그죠? 민주주의 결과 사회주의 결이 치열하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사회주의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치열하게 체제 경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본 지문에 한반도에 냉전이 완화됐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때는 체제 경쟁이 심화됩니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체제 경쟁이 되게 심화된 시기다. 심화된 시기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69년이죠.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박정희 정부가 이제 북한과 만남이 이어지죠. 만남이 이어지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비정치적 기구인 적시자회담을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냐? 닉슨 독트린의 71년 적시자회담,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정부의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남북 정책 중에 하나죠. 체제의 경쟁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감축하거나, 그러니까 미군을 감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일부가 일본 오키나와로 빠지거나 공군 소속 이 공군이 상당수가 미국령 괌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의 비상에 걸렸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됐다. 방법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체제 경쟁에서 여하튼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다.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한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죠.
회담 등이 알려진 전국적 반대 시위가 있었죠.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 239번. 다음 조치가 취해진 시기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 왜곡하여 전파를 하는 행위. 두 번째,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자.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 네, 유신헌법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 옳은 거 고르겠죠. 자,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간선제입니다. 두 번째,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은 이겁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간 게 처음이죠 이게. 네. 일명 평화적 정권 교체 또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당에서 B라고 하는 당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걸 수평적 정권 교체 또는 다른 표현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초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예, 유신헌법 초법적이죠. 네,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긴급조치를 발효시키죠. 네, 긴급조치. 그래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헌법을 만들죠. 네, 긴급조치 발효해서 어느 누구도 언론을 통해서 또는 대중을 향해서 민주, 평화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전부 다 구속 수감되는 최악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화했다. 네, 이건 노태우 정부입니다. 네. 네, 노태우 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북방 정책입니다. 특히 동유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제스처 취하죠.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동유럽 국가들과 서아시아 쪽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북방의 정책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북방 정책 실시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수교를 맺었다.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중국과도 우리가 수교 맺은 게 이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중국과도 수교를 맺었다. 대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아픔도 하나 있죠. 대만과는 단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하기 때문에 대만과 수교를 맺은 상태의 중국과 수교를 맺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단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우리는 대만과 사이가 안 좋죠. 우린 별 신경 안 쓰는데 누가 신경 씁니까? 대만 애들 우리만 보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를 좀 배신한 느낌이 들었나 보죠. 문제 240번. 자,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뭔가요?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 아픔이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민주화운동의 걸기문입니다. 이 5.18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가 있는 기간 동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과도 쉽지 않지만, 보수 정권이 아닌 집권 세력이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을 자주 다룰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요? 5.18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 5.18 민주화운동 때 그 전에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5월 17일 날, 57일 날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자, 볼까요? 긴급조치 구호 1번은, 긴급조치 구호는 여기 유신헌법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신체제에서. 두 번째,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은 1987년, 네, 1987년이라는 얘기죠. 예, 전두환 정부 때요. 예, 전두환 정부 시기라는 게 6월 민주화운동입니다. 예. 민주화운동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7년이거든요. 임기가 너무 길어요. 5년으로 단임. 한 번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 세 번 중복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정권을 한번 잡게 되면 되게 오래 하고 싶고 독재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주장한 게 이거죠. 전두환 정부는 이걸 들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이걸 일명 4.13 호원조치라고 하죠. 4.13 호원조치는 학생들 또 민주화 세력들이 더 큰 반응을 가져왔죠. 반발을 가져왔겠죠. 그 결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 내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가 전격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전격 수용하게 됐다.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에 이거죠.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걸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수용한 게 아니라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사실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17 비상계엄 확대된 이유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커져나가는 거고,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랬죠? 예,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건 1982년 얘기입니다. 예, 1982년에 그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뭐 동아대학교, 그다음에 고신대. 그 고신대 이제 문부식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죠. 미 문화원을 갖다가 기습 점령해 버리죠. 기습 점령한 이유는 전두환 군부 세력이 5.18을 강제 진압했다는 거야. 이 강제 진압 사실을 갖다 미국이 인정했다는 거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군사정권에 인정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뭔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산의 학생들이 미 문화원을 강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기습 점령하게 되고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시 옥상을 그다음 건물을 장악해서 시위했던 그런 강력한 사건이 있었다. 이걸 계기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미 정서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죠. 반미 정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80년대 학생들에게 되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1982년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강주에서도 마찬가지죠. 강주광역시에서도 문화원이 있었는데 그쪽의 문화원도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처절한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어서 241번을 가겠습니다. 241번. 자,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이목이 주시되는 가운데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부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이게 1987년 60 국민대회 선언문입니다. 자, 좀 지울게요. 241번. (1987년이죠) 1987년
예, 60 국민대회 선언문. 국민대회 선언문입니다. 배경이 뭡니까? 네, 배경이 뭡니까? 60 전에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잠깐 언급드린 거 있죠? 4.13 호원조치.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겠답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래서 지키로자 써서 4.13 호원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커졌죠. 민주화운동의 바람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1번 질문에 장명내각에 대한 얘기죠. 장면내각. 두 번째.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 개정 논의를 탄압했다. 이건 유신정부. 박정희 정부죠. 세 번째. 마산에 중앙부두에서 김주열 군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4.19 혁명에 대한 얘기죠. 이승만. 네.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김주열 열사죠. 그래서 김주열 열사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시신이 훼손됐고요. 바다에 버려져 있었고요. 그게 떠올라게 됐고, 그 사실을 알고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4번.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유지를 천명하였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2번.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러한 류의 문제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국사 문제에서는요. 자, 볼까요? 5.18 강주 민주화운동. 우리 알 수 있을 것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두 번째, 니은 삼선개헌. 이게 삼선개헌입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세 번째, 유신헌법 공포. 1972년 유신헌법. 헌법 위에 헌법입니다. 제3의 헌법. 독재죠. 11.6 사태. 사태. 1979년. 뭐예요? 79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서 대통령 시해 사건. 그 다음에 6월 민주항대. 1979년. 호원조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봐야 되겠죠. 네. 여기는 제야 인사들, 민주 인사들, 학생들, 그다음 민주항대 가장 결정사된 게 이제 화이트 칼라, 즉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 이제 블루 칼라 있고 화이트 칼라가 있는데 화이트 칼라마저도 이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문제 243번 풀게요. 자, 다음은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 대통령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7년 단임. 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의 이건 1980년. 8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대통령 7년 단임이면, 근 쿠데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최규하가 자녀 임기를 마치면 물러나죠. 압박이어서. 그걸 전두환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1년을 해먹고 또다시 선거에서 당선됐거든요. 그 사이에 개헌을 한 거거든요. 대략 한 9년 정도를 집권했다 보시면 돼요, 전두환이요. 네. 되게 무서운 거죠. 두 번째, 대통령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자. 네. 1952년 발췌 개헌이죠. 이승만. 처음 정부가 출발할 때는 간선제였죠. 간선제는 이제 국회의원들에서 선출이 된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 실패했죠.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1차에 비해서 2차는 대거 참가하고 대거 당선되거든요. 그 결과 당선 확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그걸 바꾸죠. 이승만의 행태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 임기 6년 무기한 연임 가능, 통일적 국민에서 의회를 선출한다. 네, 이건 1972년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대통령 임기 5년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 네. 9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이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국민 원한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전두환 정부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직접 87년에 나와서 반대했던 것을 다시 뒤엎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요. 국민의 뜻을 수용하겠노라. 즉 임기 5년 단임제,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걸로 바뀌어졌죠. 그 결과 당선되었다. 당선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삼김을 정치 해금을 하죠. 삼김에 대한 정치 해금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IS는 과태료 연금됐죠. 풀어줍니다. DJ 지금 5개 있죠. 풀려줍니다. JP 전두환 정부 때 부정축제자라고 올렸었죠. 부정축제자. 영어로서 모를 수도 있으려나요, 여러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홍상 이렇게 YS라고 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DJ, 그다음에 김종필 전후를 JP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약자로 되게 많이 썼죠, 예전에는. 네. 그다음에 예전에 뭐 상도동계, 김영삼이 상도동에 살았어요. 네. 여기는 동교동계.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동계, 동네 이름입니다. 상도동계, 동교동계. 김영삼 대통령 자택이 상도동, 김대중 대통령 자택이 동교동,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 측근 인사들이 우리는 상도동계, 우리는 동교동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정치 수명이 다 끝나갔죠. 거의 이제 이분들 따르셨던 분들이 물론 이제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거나 이분들이 되게 이제 공이 있어서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좀 앞당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공은 또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부여해야 되겠다. 긴급조치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기고요. 그 다음에 2번 4.19 나에 해당되는 거죠. 발췌개헌 4.19 혁명 이후에 개정된 헌법이다. 52년법이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3번 북진 통일 안수 개헌의 명분이었다. 유신헌법은 독재 정권을 연장하게 한 법이었습니다. 4번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이
라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쉽게 풀지만 여러분은 쉽지가 않죠. 이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운 것들. 그 이유는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고대사에 비해서. 고대사는 자료가 거의 빈약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돼서 대부분 다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근현대사는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문서로 잡혔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가죠. 북한이 다음과 같은 법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을 바르지 못한 것. 그 244번 문제는 제가 안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 우리 공무원 시험에 20년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 군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봐야 됩니다. 군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봐야 됩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하신 분들 아예 하지 마세요. 북한 쪽에 해당되는 것 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네. 굳이 나오지 않는 거 열심히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지. 245로 바로 갑니다. 다음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자주적의 자, 둘째, 평화적의 평, 셋째, 민족 대단결의 민, 일명 자평민이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자, 평, 민.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죠. 이때 핵심 내용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전면 많이 수용해 줍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자주 안 쓰거든요. 우리는요. 자주 평화 민족. 이거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통일 정책에 있어서. 자, 이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72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1번. 직후에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과 소련을 수교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두 번째, 공식 대외 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남북조절위원회. 이가 구성됐습니다. 일종의 고위급 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과 북의 통일 분위기를 갖다가 업시키고 있습니다. 업띄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되게 정치인들 우리 현대사에서 신뢰를 많이 잃는 경향이 있죠. 그죠? 저도 정치인들 말을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판단을 합니다. 뭐 몇 사람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불신이 쌓이다 보니 선생님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이 되게 깊다고 봐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불가침 및 하해 교류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불가침 협력. 네 번째, 남북 정상회의 결과로 합의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기 2000년. 네. 6.15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됐죠? 246. 가와 나 사이 있었던 사실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물론 그 문제입니다. 가.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걸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네. 네,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 네.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선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블랑크 먼저 했죠. 자, 이 사이에 뭐가 있는 얘기죠? 91년과 2000년 사이의 내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여기입니다. 1972년입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경의선 철도 기공식. 네,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 이후에 경의선 철도 보금 기공식. 요 이후입니다. 연도로 치면 2000년 9월쯤 이렇게. 두 번, 최초로 남북간 이산가족이 상봉되었다. 최초로 남북간 이산가족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죠. 네. 83년에는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죠. 6.25 전쟁 이후에, 그죠? 50년. 6.25 전쟁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남쪽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것들이죠. KBS 방송을 통해서, 전국, 그, 지방 방송을 총동원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서로 간에 본인이 알 수 있는, 상대방의 발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고향 어디,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 자기 뭐 별명, 뭐 특징적, 신체적인 특징, 뭐 자기 고향 마을, 여기에 적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요 시기입니다. 남북이사가족 상봉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1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 코리아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제이션 95년 1995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YS 정부 때 캐도죠. 즉 북한이 핵 NPT를 탈퇴하죠. 핵 개발 기구에 NPT를 탈퇴하고 본인들이 핵을 개발하겠대요. 왜 합니까? 그랬더니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줄게요. 그래서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이 세계 나라 힘을 합쳐서 캐도라는 걸 만들어서 북한에게 전기를 주겠나라고 만든 게 캐도입니다. 여기 포함되겠네요. 배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됐다. 여기 들어갑니다. 98년입니다. 오늘날의 강원도 동해시에서 배를 이용해서 금강산의 관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 2000 이후에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버스를 통해서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배를 이용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버스를 타고 갔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98년, 2000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금강산에, 2000년 정상회담은 버스를 타고 판문점을 통과해 갔다는 사실까지. 답은 니을 미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7번 가죠. 자,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1950년대 300사업으로 대표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됐다.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도 봐야 되겠죠. 1960년대 경공업 위주의 계획과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1970년입니다. 1970년 거 세 개 다 외워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교통, 이것도 70년. 그 다음에 전태일열사,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이걸 통해 처음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 개,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70년대 섬유, 식품 등 중화공업 중심이었다. 경공업 중심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로 시장과 자본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지금 1990년대 YS 정권 때 YS가 권력을 잡고 우루과이의 관세 협정을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서 훨씬 더 여러 유럽 국가와 경쟁력을 갖게 됐죠. 무관세를 됐기 때문에. 대신 우리나라에는 그 농민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죠. 그 이유는 바나나라든가 그다음에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들이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왔을 경우에 우리의 경쟁력이 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반발이 심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김영삼 정부 때 나타난 사건. 그 다음에 248번 문제 248번 80년대 경제상에 설명 옳은 것. 이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기출 지문인데요. 전두환 정부 때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답은 1번입니다.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경제가 되게 좋았던 이유는 우리 경제가 좋았다기보다는 해외 경제 시장이 우리에게 좋은 호재로 등장했다. 일명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비 중심의 중심 2번 재당, 재분, 면방직, 일명 300사업이잖아요. 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 정부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방금 얘기했죠.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 마산과 익산을 수출 자유지역으로 그죠? 선정하여 예자를 유치하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2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 배가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도시, 직장, 공장 등으로 확산, 의식개혁 등을 이어갔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환경정비 사업을 첫 단계로 하여 지붕 개량, 대부분 초가집이었죠. 초가집이 지금은 좋지 않다고 판명됐죠.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되죠. 그때는 되게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슬레이트에서 되게 안 좋은 화학성분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근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다 걷어내는 공사가 마무리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되게 안 좋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 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사업이었죠. 시골 길을 길을 넓히고 도로 포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지붕을 하고 그다음 의식주를 생활하는데 좀 더 환경이 개선되면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죠. 첫 단계로 지붕 개량, 주택 개량, 농로 개설, 마을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전기 사업. 그 당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죠, 시골에. 처음으로 전기 사업들이 70년대 시작됐고요.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죠. 자, 마지막 문제 250번. 자,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주십시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살벌하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지금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도 힘들다고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전부 특별하지 않나. 나가게 되면 특근 수당을 또 받잖아요. 노동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죠. 우리 초기에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이 산업화가 될 때 엄청난 노동에 시달렸다는 거죠. 이걸 우리 전태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전태일 열사가 지금 대통령이 편지 보낸 거거든요. 대통령이 편지 일부 내용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편지를 읽었을지 안 읽었을지 저도 몰라요. 아마 밑에 선에서 아마
전기를 처리하고 아마 안 보내줬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몰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태일이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분신 자살해버리죠.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계에서도 노동에 대한 운동들이 한층 더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그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동운동의 정점이 섰는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죠. 옳은 것.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건 1987년 얘기죠. 일본 1987년 얘기. 전두환 시기.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이건 1990년대 이후에 외국인 연수자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지금 헤아릴 수 없죠. 수출 경쟁력 확보에서 저임금 정책이 실시되었다. 네. 이 시기에는 저임금입니다. 하나 더. 저고가입니다. 저임금을 받는 쌀가게 비싸면 안 되겠죠. 이건 꼭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적으면 쌀값을 높게 받으면 백성들이, 직장인들이 데모에 합니다. 데모.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IMF에 대한 얘기죠. IMF에 대한 얘기.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시행됐다. 엄청난 적자와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출, 예상, 기출,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 한 권책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수고했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같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 직접 만든 적중 이제 모의고사, 통영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